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 국내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 실적이 전에 보기 힘든 수준으로 지금 말도 안 되게 박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조차도 작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투자업계의 실적 전망치는 과도하게 높고 주가도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확증 편향에 빠진 기대감과 안일함이 투자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는 이미 실제로 드러나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로 낙관적인 정보들만 쏟아냈었죠.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 마냥 기사 타이틀에 기업들의 실적 쇼크 우려니, 중국 침체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니 하면서 기업들 영업이익 전망을 낮추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또 조금 반등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신용, 미수 거래는 고삐가 풀린 듯이 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투자하기 좋을 때도 아니고 모아갈 타이밍이니 부자가 될 기회니 하면서 피 같은 현금을 투자시장에 끌어넣을 때도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지 말고 투자시장과 거리를 두면서 금융의 혹한기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가 찬스라면서 개인들의 비투와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돌이켜보면 의미 있는 과거의 경제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대공황을 1929년 10월에 발생한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대공황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미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투자시장도 이미 대공황이 터지기 6개월 전인 3월부터 순간순간 작은 폭락 사태를 내면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었고요. 사실 대공황이 터지기 전인 1920년대 중후반까지는 미국 경제를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낮은 실업률에 안정된 물가로 소비도 늘면서 주식시장도 크게 3-4배씩 오르던 시기였으니까요. 광란의 20년대로 불릴 만큼 초호황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25년부터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때 연평균 14%씩 성장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기업 이윤 증가율도 60%를 넘길 정도로 기업들 상황도 이때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대기업 제조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려고 소비자들한테 할부 구매 방식을 많이 퍼뜨리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역시도 크게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증가하기도 했고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패권국이었던 영국에 채권국으로 올라서면서 패권 지위를 가지게 됐었죠.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도 자동차, 전기, 화학 같은 2차 산업혁명 기술의 주요 산업 주도권도 또 미국이 가지게 되면서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진짜 날개를 달았었죠. 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호황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의 그 이면에서는 사실 1929년에 주가 폭락이 일어나기 한 2-3년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 내부에서 부실의 신호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29년 10월에 주가 폭락이 있기 2년 전쯤부터는 당시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소비에 있어서도 라디오 같은 첨단 제품을 이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샀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는 급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사는데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서 구매력이 커졌다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할부 구매와 대출을 많이 이용해 구매하다 보니까 이후에 할부금하고 대출이자 갚느라 구매력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커졌던 소비가 소득 증가보다는 빚을 바탕으로 한 소비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네요. 네. 게다가 이때 미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 부분도 세계대전 기간 폭증하던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이 커졌었는데 전쟁 이후로 유럽 쪽에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됐는데요. 농업 분야도 이전에 설비 늘린다고 크게 늘렸던 부채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27년, 28년에 들어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산업은 더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강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로 건설업도 부진했고 자동차, 라디오 같은 고가 제품의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늘어난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할부 금융하고 쉬운 대출 때문에 개인들의 부채만 급증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대공황 직전에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광란의 투기 분위기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급등하는 주가 흐름에 눈이 멀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때 은행 대출이 많이 남발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대출을 규제할 적절한 규제 장치도 없었어요.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방치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뒤이어 나타나는 모습이 주식 대출하고 부동산 대출이 엄청 늘어나게 됐죠. 당시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이 두 대출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투기 광풍에 휩쓸려 기업들도 은행 대출로 돈 빌려서 투기하고 은행조차도 돌려줘야 할 예금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대공황이 터지기 전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양극화 문제도 엄청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부터 미국 경제 호황으로 생겨난 이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다 보니까 이때 소득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져 있었고요. 자산 양극화 현상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노골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외 경제 측면에서도 이미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세계 경제 구도 자체가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3대 경제축이라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 세계 경제는 미국하고 유럽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어땠냐면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이랑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유럽하고 남미 국가들한테 높은 관세 장벽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보호무역을 강화했던 건 대공황 이후 아닙니까? 맞아요. 대공황 터지고 1930년에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때린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유명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1920년대 미국의 호황기 때도 미국은 포드니 메컴 관세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1927년부터는 안 그래도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회복도 더디고 힘든 유럽 경제인데 근데 그마저도 미국의 무역 장벽 여파로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 두 축 중 유럽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보면 EU는 경기 침체 들어갔고 중국은 침체에다 금융위기 위험까지 안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죠. 현재 주가 흐름과는 반대로 올해 1%의 경제 성장이 전망될 만큼 경제 성장 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두고 현재 세계 석학들조차도 전망이 굉장히 엇갈릴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갈수록 계속 커지고 기업들 파산 건수는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표면적인 실업률과는 달리 이미 빅테크 대기업을 포함해서 심지어 공룡급 유통기업에서조차도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1년을 넘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 엔진이라는 중국 경제 역시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게다가 시진핑의 반시장적인 행보 때문에 불안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까지 중국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청년 구직자들의 실업률은 이미 40%를 넘겼고 최고 명문 칭화대 졸업자들조차도 10명 중에 2명만이 취업할 만큼 고용시장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조차도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할 만큼 사실 답이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대외 경제 측면에서 보면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막기 전하고 지금의 대외 경제 여건이 많이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 국내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로 대공황 직전에 직면한 미국 경제 상황하고 지금 많이 닮은 게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동안에 보면 주가 오른다고 하면서 코앞에 닥친 경제 현실을 많이 무시한 채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이제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부채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는 모두 자연히 줄어들고 여기에 기업 실적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에 PF 부실로 이제는 일군 건설사들 쓰러지는 것도 빗장이 풀렸고 여기에 돈 대준 금융권들까지 흔들리고 경매 물건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할 것 없이 규제 다 풀어줘서 대공황 때처럼 방임적인 방향으로 투자 시장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블록화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대만, 한반도 할 것 없이 지정학적 위기까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보면 대공황 직전에 미국 경제 내부에서 위기의 신호를 계속 알린 것처럼 지금도 위기의 징후를 알리는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식시장은 탄탄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실물 경제를 선반영하는 게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식 가격을 보면 나중에 실물 경제도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문제 본질을 계속 무시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대공황 직전에 버블기를 보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그 많은 위기의 신호를 계속 무시한 채 투기 대열에 계속 뛰어들었던 그 시절의 많은 사람들을 아둔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의 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들보다 더 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만심에 취해서 지금도 사실은 눈앞에 닥친 수많은 징조와 경고 신호를 애써 계속 무시하고 있을 뿐인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사에서는 1929년 주가 폭락을 대공황의 시작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대공황은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주가 폭락을 계기로 안 보였던 심각한 경제 상황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주가 하락은 갑자기 올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경제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